자, 이번에는 68페이지고요.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앞에서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온도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밀도와 용해도인데, 밀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요. 부피분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하는 거고요. 부피는 이제 공간적인 양의 개념이고, 질량은 고유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부피와 질량으로 나눈 값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질량은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고유한 값인데 부피가 상태에 따라 다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거고, 용해도 같은 경우는 뭐 물에 소금이 얼마나 녹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물에 소금이 녹는 거랑 알코올에 소금이 녹는 거랑 양이 다르겠죠. 실제로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물질마다 달라지는 고유한 값이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 밀도와 용해도를 우리가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요. 뒤에 가면 이제 밀도에 따른 분리, 그 다음에 용해에 대한 분리를 이제 배우게 돼요. 밀도 같은 경우는요,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값인데 이제 질량이 고유한 값이다 보니까 부피에 따라서는, 근데 부피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진 값이잖아요. 공간이라는 건 부피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고요. 보통 밀도를 물을 1로 잡아요.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것들을 비교하는 걸 참고해 주시고, 물질의 특성이 되겠고, 예를 들면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밀도가 크다 그러면 항상 아래로 가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항상 가벼운 느낌이니까, 예를 들면 부피분의 질량이 좀 적다 아니면 부피가 좀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밀도가 작으면은 위로 뜬다. 예를 들면 물과 기름 같이 섞었어요. 막 흔들었다가 뒤집었다가 해도 항상 물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가 있고요. 기름은 불릴 때는 항상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한 1 정도 되니까 아래로, 물이 한 1로 좀 무거운 편이고요. 밀도가 기름에 비해서는, 기름은 한 0.5 정도로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항상 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섞이지도 않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나중에 이제 걸러서 제거한다든지 해서 밀도 차이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밀도가 크면 아래로, 밀도가 가벼우면 위로 뜬다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밀도는 부피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부피가 달라지면은 밀도도 상당히 차이가 나겠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은 뭐가 커지는 거니까 밀도 자체는 작아지겠죠. 그죠? 대표적인 게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기체를 기준했을 때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치? 고체가 딱 정해진 양이라면, 모양이라면 액체는 조금 느슨해져서 풀어진 상태고 물 생각하면 되겠고,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상의 인력이 굉장히 멀어지고 기체의 부피는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고체에서 물이 얼음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부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치?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부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태라든지 또 온도에 의해서도 당연히 같은 기체라도 적은 양보다는 더 많아지겠죠. 온도가 커질수록 기체 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 조건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물질의 부피가 변하면 밀도가 크게 변하더라. 그래서 밀도는 보통 고체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액체보다는 고체가 더 밀도가 큰데, 부피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밀도에다 대입하면은 고체가 가장 밀도가 같은 상태 중에서는 같은 물질일 때 고체가 밀도가 더 크더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가지고요. 68페이지 밀도 한번 볼게요. 물질의 질량을, 고유한 값인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이제 밀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정의한다. 거기다 이제 붙여 놓고요.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단위 같은 경우는요. 질량은 보통 우리가 g이라고 하니까 그램 나누기, 그 다음에 부피는 이제 액체 같은 경우는 밀리리터, 그리고 고체 같은 경우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고체냐 아니면은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에 따라서 단위를 쓸 수 있겠죠.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 정도 그냥 단위가 이렇게 되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같은 물질에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특성이 된다. 고유한 값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당연히 밀도가 달라진다. 그치? 밑에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의 밀도 비교를 보시면요. A와 B와 C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는요. A, B가 같은 그래프 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는 같은 물질이고요. 왜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그랬고, 이 그래프에서는 X축이 부피고 Y축이 질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피고 질량이에요. 요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부피분의 질량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A하고 B 같은 경우는 같은 그래프, 같은 기울기를 가진 그래프 상에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분의 질량, 기울기잖아. 그죠? 같기 때문에 A, B는 같은 물질이고요. C는 다른 물질이에요. 기울기가 다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다르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요. A 같은 경우는 10분의 20이야. 그러니까 2가 되겠고, 그치? B 같은 경우는 20분의 40이야.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A, B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그래프 상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피와 질량이 예를 들면은 76페이지에 6번처럼 질량하고 부피가 표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걸 계산해가지고 부피분의 질량에 대입한 다음에 밀도 값을 구해서 밀도가 같다 그러면 같은 물질이겠지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복잡한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단순한 나누기니까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68페이지로 돌아와가지고요. 기울기를 봤을 때 C보다는 A와 B가 기울기가 크고 A, B는 같은 물질이다 라고 찾을 수 있고요. A와 B는 밀도가 같은 거로 같은 물질이다.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을 수만 있으면 되고요. 이 밑에 2번 밀도가 큰 물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도가 작은 물질보다 무거우니까 아래로, 그리고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뜬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서 이제 어떤 컵 속에다가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물질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돌 같은 경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하게 무거워서가 아니라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보면요, 밀도가 큰 게 돌, 그 다음에 물보다는 글리세린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샴푸라든지 여러 가지 끈적끈적한 것들을 만들 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들어가는 게 글리세린이거든요. 끈적끈적한 성분. 네, 근데 그게 이제 물보다 좀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아래쪽을 가라앉는 거 알 수 있고요. 돌, 글리세린, 물, 그 다음에 물보다 가벼운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벼운 애들은 뭐 나무나 식용유, 플라스틱, 물을 기준으로 무거운 애들은 글리세린이나 돌 같은 게 있더라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는다, 밀도가 작은 애들은 뜬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2번 밀도의 변화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태 변화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요, 고체와 액체의 밀도를 보면 첫 번째,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밀도도 약간 감소하더라.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는 기체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크게 변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밀도 차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첫 번째,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니까 밀도가 감소하더라.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감소하니까,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여러분 풍선이라든지 비닐봉지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요. 압력이 높다는 건 큰 힘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부피가 팽팽하던 게 꽉 힘을 주면은 작아져 쪼그라들잖아, 그치?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감소하더라, 밀도가 증가하더라 라는 거. 당연히 부피가 감소하니까 밀도는 증가하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는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의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 영향도 받고 압력의 영향도 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할 용리도 같은 경우도요,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만 고려하지만 마찬가지로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을 두 가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밑에 이제 물질의 상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 놓은 건데요, 별표 쳐놓고요. 물질의 상태, 같은 물질의 경우 부피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점점 부피가 커지는 건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밀도 여기 식에다 대입했을 때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밀도가 점점 작아지더라, 이게 반비례하더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밑에 예외가 있는데요, 물은 예외예요. 왜냐면 물 같은 경우는요, 얼음이 되면 부피가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왜냐면 물은 입자상의 인력이 이렇게 느슨한 상태인데 얼음이 되면요, 얘네가 육각형 결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커져, 오히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일반적인 물질의 상태 같은 경우는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물만 예외로 액체보다 고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얼음이 결정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의 결정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고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지? 이쁜 결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알 거고요. 액체보단 고체가 오히려 더 부피가 크고 고체보다는 당연히 기체가 더 커요. 물만. 그래서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더 크다. 그러니까 밀도 같은 경우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외에 있는데요. 질량이 같을 때 물과 얼음의 부피에서 물보다 얼음이 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물이 더 크다는 거. 물이 1이고 얼음은 0. 몇 초로 더 떨어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보면요. 강이나 하천 같은 경우가 뚜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항상 위쪽에만 얼고 아래쪽에는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얼음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위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서 물 위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물 위에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밑에는 여기가 이제 물 상태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동면을 하거나 살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얼음 상태로 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물고기들은 전혀 지장이 없다 사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리고 빙산 같은 경우 있죠. 바다에 있는 빙하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요. 이제 얼음인데도 떠 있는 상태잖아요. 빙하 같은 게, 빙산 같은 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빙산이 바닷물에 떠 있는 거. 왜냐? 물은 물보다 얼음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 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3번 혼합물의 밀도 돼 있는데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진다. 요거는 이제 소금의 오른쪽에도 있지만요. 물보다 소금물이 밀도가 커지는데 소금이 점점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밀도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달걀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냥 일반적인 물에는 달걀이 그냥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어. 그런데 계속 소금을 녹여요. 그러면 점점 달걀이 둥둥둥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으면 많을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계란보다 달걀보다 그래서 달걀이 더 위로 뜰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합물은 혼합된 비율이 진해질수록 혼합 물질이 더 많아질수록 이제 밀도가 커지더라.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가 커지면 밀도가 커지는 거. 요것만 예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4번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의 여러 가지 현상들 한번 보시면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구명조끼를 입는다는 건 뭐냐면요. 구명조끼는 공기가 가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큰 거야. 부피가 큰 조건. 부피가 커졌어. 그럼 밀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물보다 이제 밀도가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가라앉지 않게 되고요. 잠수부는 허리에 밀도가 큰 낙덩이는 이제 질량 자체가 일반적인 물질보다 더 높은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을 더 크게 해서 밀도를 크게 해서 이제 물에 가라앉게 하는 거죠. 물의 밀도 1보다 더 크게 만드는 조건이고요. 3번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여러분 잘 알겠지만 풍선에다가 헬륨을 넣으면 어떻게 둥둥둥둥 뜨잖아, 그지? 그 이유가 마찬가지로 헬륨 자체가 질량도 작고 부피가 굉장히 큰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선은 위로 뜨고요.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 요거는 어떤 풍선이냐면 우리가 직접 부는 풍선 있지. 부는 거 있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나가는 게 이산화탄소가 많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게 흡을 할 때 산소, 나갈 때 이산화탄소잖아.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공기를 불어넣으면 풍선이 안 뜨고요. 바닥에 계속 둥둥 다 가라앉아 있어요. 안 뜨지 않고 같은 풍선인데도 헬륨 풍선과 일반적인 우리가 불어서 부는 풍선은 그런 차이가 있더라. 왜냐? 이산화탄소는 질량이 다른 기체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 헬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기체거든요. 수소가 제일 가볍고 그 다음이 헬륨 기체. 근데 수소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선에다가 쓰지 않아. 나중에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요 폭발성이 없기 때문에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풍선 같은 데 많이 써요. 그래서 비행선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과거에는 수소 기체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헬륨을 이용해서 비행선을 한다.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원소에 대해서 할 때. 4번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인데 LNG는 이제 기체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볍고 기체형이니까 천장 쪽에 설치하고요.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인데요. LPG는 액화 천연가스예요. LNG는 기체형 천연가스니까 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볍다는 거고, 그러니까 위쪽에 설치한다는 거고, LPG는 액화형이에요. 액체니까 기체보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라앉겠지. 그래서 누출 경보기 같은 경우 LPG는 아래쪽에다 설치한다. 무거우니까. 이 밖에도 잠수함 같은 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잠수함이 가라앉을 때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밀도를 질량을 크게 해서 밀도가 커지니까 가라앉게 하는 거고요. 잠수함이 뜰 때는 물을 배출하고 공기만 가득 채워서 부피를 크게 한 조건으로 밀도가 작아지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잠수함도 대표적인 거예요. 물을 채워서 밀도를 크게 하거나 물을 빼고 공기를 채워서 밀도를 작게 해서 뜨거나, 이게 잠수함의 대표적인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불이 났을 때 산소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이제 뿌리면은 이제 불이 제거되잖아요. 이산화탄소 역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시켜가지고 불을 끌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밀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우리가 에어컨을 위쪽에 설치하고 난방기를 보통, 여기서는 뭐 난방이 같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차피 보통 에어컨을 위쪽에 설치하고 난방은 아래쪽에 설치하는데, 그 이유가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고 뭐 이런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피가 커지니까 가벼워서 둥둥둥 이제 뜨게 돼. 그래서 물질이 순환하게 되겠죠. 순환은 이제 대류라고 하는데, 이런 거 배웠나? 네. 배웠던 것 같아, 그지? 어쨌건 뜨거운 공기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뜨는 거고요. 그리고 찬 공기는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찬 공기는 위쪽에서 나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에어컨 위쪽에 있는 거고, 우리 배웠다, 그죠? 그리고 난방기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래쪽에 설치해서 위쪽으로 둥둥둥 떠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든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밀도의 원리가 되겠지. 오른쪽에 1, 2, 3, 4, 5,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부피, 질량, 밀도에 대한 설명. 1번 부피는 장소와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데요. 이런 양과 관련된 것들은 뭐 상태나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2번 질량의 단위에는 그램, 킬로그램 등이 있고, 보통 우리 이제 과학에서 하는 실험실 조건에서는 킬로그램 무거운 걸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 아니지? 그램 단위로 보통 많이 한다. 3번 밀도는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게 아니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그지? 부피분의 질량 X가 되겠고요. 4번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미터 등이 있다.
5번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는데 질량이 작으면 밀도도 작아지겠죠? 분자이니까. 2번 질량 20g, 돌을 50ml. 물의 부피가 늘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늘었냐면 원래 50ml가 돼 있었는데 돌을 넣었더니 60이 된 거잖아요. 10ml가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의 부피는 10이에요. 그래서 2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0분의 질량 20g이고요. 돌은 고체니까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래서 2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ml, 이건 액체 기준이지만 1ml와 1 세제곱센티, 요거는 고체잖아요. 요거를 같이 환산 가능하니까 돌 같은 경우도 지금 10ml가 늘었지만 사실은 고체이기 때문에 1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단위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같은 환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번 A와 D의 밀도를 구하시오 돼 있는데요. A는 10분의 4니까 4가 되겠고요. 4g per 세제곱센티미터. D는 20분의 10이니까 0.5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거 돼 있는데요. 같은 물질로 예상된다는 거는 밀도 같은 걸 찾으시면 돼요. 하나는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고, A는 4, B는 1, D는 0.5, C는 2분의 3, 1.5가 되겠고요. E는 1이네. 30분의 30이니까. 그래서 B와 E가 같은 물질이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밀도 같은 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4번 A, B, C, D, E의 밀도를 등호나 부등호로 쓰시어야 되는데요. 아래쪽부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 E 순으로 이제 커지겠지. 그래서 A, B, C, D, E. E가 밀도가 가장 크니까 가라앉고 밀도가 가장 작으니까 E는 떠있더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요. 5번 고체나 액체의 밀도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네, 맞아요. 기체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그랬고, 2번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맞아요. 3번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밀도가 크게 변한다고 그랬죠. 그지? 변할 수 있다고 그랬고, 고체, 액체는 뭐 밀도가 작게 증감하겠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게 증가하거나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큰 값으로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5번에 OOX가 되겠고, 6번 밀도가 되겠죠. 자, 70쪽에 이제 용해도 볼 건데요. 용해도는 뭔가가 녹는다는 거 말하는 거고요. 용해라는 게 물에 뭔가가 녹는다라는 거고요. 용해가 되면 용액이 되는데, 용매가 녹이는 물질이고요. 용질이 녹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소금, 녹이는 거는 물. 얘를 합쳐서 우리는 소금물 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런 말도 해요. 소금 수용액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 숫자가 물 숫자고요. 이걸 우리가 또 과학에서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같은 말이지만 소금물이라는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고, 우리가 과학에서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했을 때 이 용액,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거, 이 수용액이라고 그러면은 녹이는 물질이 수물이라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거를 우리가 용해라고 해요. 그래서 용해는 용매와 용질이 섞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통 녹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매와 용질이 뭔지만 잘 기억해 주시고, 용매는 다시 정리하지만 물처럼 녹이는 거, 물이라든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 녹이는 게 되겠고요. 용질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체 상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용매와 용질이 둘 다 액체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쉽게 생각한다면 물과 소금을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녹이는 게 물, 용매가 되겠고, 녹는 게 소금, 용질이 된다. 용용 잘 하시고, 이걸 합치면 용액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1번 보면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거다. 조금 더 이제 조금만 이제 깊이 해보면요, 용매 물 입자들끼리 물을 구성하는 입자들끼리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끼리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 용질은 소금은 소금끼리 원래 잡아당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요, 용매와 용질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하는 현상은 우리는 이제 용해다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해요, 과학에서는 원래. 네. 중학교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지는 않고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7번 한번 보면요, 설탕물이 있는데 가는 용질이 되겠고요, 나는 용매가 되겠고, 다는 용해가 되겠죠, 그지? 녹는 과정, 그리고 이 결과물인 설탕물은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용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고요. 당연히 용매와 용질이라는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밀도가 고르게 되겠고요. 용액이라는 것 자체가 용해가 됐다는 소리고, 소금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입자들이 안 보이잖아, 그지? 고루고루 다 녹았다는 소리잖아요. 입자가 보이지 않는 균일 혼합물에 들어간다. 잘 기억해 주세요. 중요하진 않지만. 2번 용액의 종류는 이제 포화됐느냐 불포화됐느냐 뭐 하나 더 있지만 과포화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포화 불포화만 다루고요. 포화는 100% 다 녹은 걸 말하는 거고, 불포화는 아직도 더 녹일 수 있는 걸 말해요. 소금물 같은 경우는요, 물에다가 처음에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금을 녹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계속해서 소금을 녹일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불포화, 포화가 꽉 차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덜 녹아져 있는 거지, 그지? 불포화는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거고,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이게 꽉 차서 최대로 100% 녹아 있는 상태를 그냥 포화 상태라고 해요. 포화 용액, 알겠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첫 번째 용해도 곡선과 용액의 종류 돼 있는데, 용해도와 온도라는 그래프 상에서 용해도 네, 갔다 오세요. 온도에 따라서 소금을 생각하면 되는데,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보다는 점점점 온도가 높아갈수록 더 많이 소금이 녹거든요. 굉장히 많이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어쨌건 여기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른쪽에 있다. 이 그래프를 기준했을 때 이 그래프가 포화 용액 그래프고요. 소금이 이 정도 녹을 수 있다는 거를 표준으로 한 그래프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얘보다 더 녹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불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A를 B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불포화된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용해도를 올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용질을 더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금을 더 많이 넣거나, 두 번째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냉각하거나. 그러면은 불포화 용액이 포화 용액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밑에 있어요. 2번 포화 용액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A를 포화 용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용질을 늘리거나 온도를 낮춰서 냉각시키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위로 올리거나 수평으로 옮기거나, 그지? 둘 중에 하나니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2번 용해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용해도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용해도는 물질마다 다른 성질이고, 우리가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으로 하는 거고요. 어떤 온도에서 요 기준이 중요한데요. 단위가 용매 100g, 100g에다가 동그라미 쳐 넣으시고, 예를 들면 물이다.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말해요. 물에 소금이 얼마나 녹을 수 있는가? 물 100g에. 알코올, 에탄올 100g에 소금이 몇 g씩 녹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다른 거, 액체들 생각해보면 되겠죠. 벤젠에 소금이 얼마나 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말해요. 100g 기억해 주시고요. 1번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되는데, 온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크게 증가하더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하고 4번 있는데요. 3번 고체 용해도, 4번 기체 용해도가 돼 있는데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체는 소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계속해서 가열시키고 온도를 높일수록 더 많이 녹아. 그래서 소금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더라. 알겠죠? 그래서 고체는 일반적으로 온도는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데 반대로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하고 온도가 낮아져야 용해도가 증가해요. 가열할 때보다는 냉각시킬 때 차갑게 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압력은 반대로 기체는 부피가 굉장히 크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 건 힘을 꽉 눌러주는 거잖아. 기체 같은 경우는요. 압력이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더라.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고체랑 기체랑 온도 조건이 반대이기 때문에 고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더라. 소금이 더 많이 녹더라. 기체는 온도가 반대로 기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는 차가워질수록 사이다에 더 많이 녹더라. 이거를 이제 예로 이따가 확인할게요. 3번 보시면요. 고체의 용해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 그래서 이거는 뭐 평이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번 용해도 곡선을 보시면요. 질산 나트륨과 질산 칼륨과 황산구리2와 염화 칼륨과 염화 나트륨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가 용해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용해도 곡선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잖아요. 온도가 증가하면서 용해도가 크게 증가하는 게 뭐냐? 질산 칼륨이 되겠죠. 기울기가 갑자기 커지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용해도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예를 들면 어떤 애는 이렇게 증가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증가한다. A하고 B가 있을 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크게 증가하는 건 그래프를 그냥 해석하는 거잖아, 그지? 기울기가 점점점 급하게 증가하는 A가 B보다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크게 증가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뒤에 가면은 이제 용해도를 이용해서 결정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석출하는 거. 그래서 질산칼륨이 뭐 다른 물질에 비해서도 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두 번째가 되겠죠.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면 되고요. 요 의미가 냉각 시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다 되어 있는데요. 냉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평 조건에서 기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요. 기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A는 이만큼 석출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요만큼 석출되는 거잖아요. 요만큼이라는 거는 우리가 용해도에서는 요만큼이 되는 거고 Y축에서는 A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많이 석출된다. 석출된다는 거는 고체로 다 석출되는 거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물에 소금이 녹아있다가 다시 녹아있던 소금이 점점 가루로 석출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고체로 결정화되는 거를 석출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 용해도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석출하는 거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 보시면 용질의 석출에서 용액을 냉각하면 용해도가 감소함으로 그래프에서 냉각해서 온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떨어지겠지. 그래서 용해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용해도가 감소함으로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은 석출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세요. 온도가 내려간 만큼 용질이 석출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4번 보면요, 기체의 용해도 돼 있는데 기체의 용해도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피가 크게 변하는 조건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된다. 고체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온도만 고려하면 되고요. 밀도도 마찬가지고 기체는 용해도와 밀도 둘 다 부피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조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현해 줘야 된다고 알겠죠? 특히 압력, 온도는 뭐 당연한 거지만 압력까지도 같이 고려해 준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 온도와 압력을 봤을 때 첫 번째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더라. 거기다가 밑줄에 놓고요.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사이다나 콜라를 냉장고에 넣으면요 기체가 잘 안 보여. 다 녹아서 깨끗해 보여. 그런데 얘를 상온에다가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시간을 좀 줘요. 그러면은 기포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어. 기포가 올라왔다는 건요 액체 상태의 기포가 이산화탄소거든요.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다가 이제 기체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가벼우니까. 그지? 그래서 나와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인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잘 해보시면 탄산음료를 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기포가 잘 안 보이고 깨끗해. 그런데 이제 밖으로 딱 꺼내가지고 시간을 뭐 이렇게 유리잔 같은 데다 놓고 보면요 사이다 같은 경우에 이제 기포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따뜻할수록.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요. 그 실험을 보시면요. A는 차가운 얼음물에 넣었고요. 탄산음료, 사이다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B는 뜨거운 물에 넣었어요. 그림에서도 볼 수 있지만요. 실험관 안에 A보다는 B의 기포가 조금 더 많이 생긴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집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용해도가 증가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현상을 보면요. 이 실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볶근거린다인데요. 요거는 겨울이 여름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은 온도가 낮으니까 용해도가 증가하겠죠. 산소가 물에 더 많이 녹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여름에는 반대로 산소가 물에 덜 녹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우리가 이제 얘네는 흡수하는 건데 산소가 적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물 위로 올라와가지고 기체 상태의 산소를 호흡하기 위해서 물 위로 와가지고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적어짐으로 위로 올라가지고 산소를 호흡하려고 한다. 그래서 뻐끔뻐끔 하는 현상이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압력을 보시면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을 놓고요. 압력이 높다, 낮다는 건요. 우리가 사이다를 기준했을 때 뚜껑을 닫았느냐, 열었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을 꽉 닫았어. 이거는 압력을 되게 꽉 준 거잖아요. 이제 기체에 출입이 없는 거니까, 그지? 그런데 이거를 딱 풀었어. 뚜껑을 열었어. 그러면은 기체가 쑥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입이 원활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압력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뚜껑을 딱 열면요. 사이다나 콜라가 그래서 거품이 쫙 올라오잖아. 그지? 그게 액체 상태에 있던 이산탄소가 기체 상태로 변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상태 변화에서.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은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기체로 변해서 올라오더라. 알겠죠? 요 조건은 우리가 캔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캔 음료가 이렇게 있다가 꽉 있을 때는 얘네가 압력이 되게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땄어. 그럼 압력이 순간적으로 낮아지겠지. 그러면서 기체가 쭉 올라오잖아. 기포들이 막 올라오잖아.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탄산음료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한다? 그래서 뚜껑을 꽉 닫고요. 그 다음에 찬 곳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면 맛있게 탄산이 느끼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지근한 곳에 두는 사이다나 콜라가 맛이 없는 이유가 그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더운 곳에 두면 미지근한 곳에 두면 그래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톡 쏘는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기체가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온도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압력이 낮을수록 압력이 낮다는 건 뚜껑을 열었다는 조건이 되겠고요. 기체 용해도가 감소함으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현상은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생기더라. 알겠죠? 오른쪽에 7, 8, 9, 10, 11번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뒤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오세요. 76페이지부터 쭉 한번 풀어오시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주는 우리 1시간 정도는 분리를 하는 방법 빠르게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수권에서
앞쪽 파트 좀 나갈게요.